더 휴먼, 디자인과 역경.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휴먼 디자인 책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국내 번역 출간된 여러 권의 서적 중에 휴먼 디자인, 내 운명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라는 책을 주요 서적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을 활용할 때 주요한 개념들은 어, 파란색 글씨나 굵은 볼드체로 제가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전체 책은 1장 휴먼 디자인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11장 관련 자료, 용어 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장 48페이지에 나오는 4개의 고대 비전들과 현대 과학의 통합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휴먼 디자인에서는 레이브 만달라라고 부릅니다. 만달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용어죠. 이 레이브 만달라의 가장 바깥쪽에는 흔히 동양에서 얘기하는 주역, 다른 이름으로는 역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영어로는 이칭이라는 용어를 중국식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칭, 역경의 64궤, 휴먼 디자인에서는 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게이트로 만달라 그래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60나개의 궤상들이, 60나개의 게이트들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번호들이 붙여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전통적인 주역 64개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어스트롤로지, 어, 영어로 어스트롤로지, 한국어로 이제 점성학이라고 하죠. 점성학의 12항공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12항공도의 위치랑 개의 위치가 서로 상호 매칭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의 출생 시간을 가지고 휴먼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휴먼 디자인 바디 그래프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얻게 되는데 그때 위치가 본인이 출생 시각 당시에 주요 행성들의 위치가 이 12항공도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표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표기된 게이트의 위치를 활성화되었다고 하고요. 그 활성화된 게이트 위치가 원 안에 있는 사람 모양으로 그림 그려진 그래프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표시된 그래프를 가지고 각 개인의 바디 그래프를 얻게 되므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64개의 게이트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12항공도 상의 행성의 위치 표기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64개의 역경고리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점성학 고리 12항공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몸과 매칭이 되어 있는 그 세모, 네모, 마른 목골 그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 이것들을 휴먼 디자인에서는 센터라고 부릅니다. 센터. 음, 총 9개의 네모, 세모, 마른 목골로 구성되어 있어서 굿센터라고 나인센터, 굿센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굿센터 내에는 주역의 64 게이트, 궤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힌두교 요가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차크라 시스템에서 차용을 해왔는데 어, 힌, 인도의 요가 차크라 시스템에서는 7개의 센터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휴먼 디자인에서는 9개의 센터로 2개가 늘어서 9센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요가 차크라 시스템에서 차용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카발라라고 하는 곳에서 세피라라고 하는데요. 그 세피라의 생명 나무들을 본뜬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는 데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카발라 간에는 36개의 채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구조에서 착안이 돼서 넘어와서 통합이 된 내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레이브 만달라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요, 라우루후 그 휴먼 디자인 창시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본인도
보이스라고 하는 신비한 존재와 환상 체험 속에서 만나서 이런 네이브 만달라에 대한 도상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거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런 휴먼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다고 느끼고 또 그것이 내 일생의 내용들과 잘 접목이 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어떤 구조 속에서 각각이 가지는 의미들이 본인의 특성들, 기질들과 잘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용어들을 조금 익숙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51페이지에 보면 64개의 DNA 코돈마다 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도 이제 주역의 한 궤가 6개의 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6개의 효가 하나의 궤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코돈은 6개의 아미노산 그룹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 휴먼 디자인 이전부터 이런 DNA 구조와 주역, 역경의 유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살펴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내용이 DNA 코돈의 어떤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들과 대응해서 휴먼 디자인과 무관하게 구성을 해서 서로 매칭을 해서 살펴봤던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의 체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종종 있어 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휴먼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도 있는 내용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앞서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유전자 키라고 해서 진 키, 영국 태생의 리차드 러드라는 분이 휴먼 디자인 영국 쪽 그 휴먼 디자인 스쿨의 리더를 하시다가 본인의 어떤 깨달음을 바탕으로 유전자 키라는 분야를 별도로 독창적으로 창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유전자 키라는 제목답게 DNA 코돈 구조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또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은 또 그쪽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휴먼 디자인이라는 분야 이외에서도 이런 어떤 유전자의 구조와 64개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참고로 전통 복희 64개라고 해서 우리가 주역 공부를 국내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휴먼 디자인도 책에 보면 64개의 게이트, 64개에 대해서 휴먼 디자인 체계에 맞춰서 해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책을 참조하시면서 실제 본인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석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조금 캡처를 해봤는데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서양 수학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어떤 수학자 같은 경우에도 동양에서 건너온 64궤상에 대해서 한때 연구했던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점사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점을 본다고 하죠. 그럴 때도 이런 주역 64개의 궤상들을 외부에 만달라 모양으로 배치를 해놓고 본인의 출생 시간을 빗대 가지고 그 내용들을 해석하는 체계는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동아시아에 계속 존재해 왔었습니다. 다만 앞서서 보여드렸던 레이브 만달라와 같은 형태로 어떤 인체의 에너지 센터에 어떤 궤가 해당이 되고 그 궤가 작용하는 구조가 내용이 기능이 어떠하다는 형태로는 설명되지 않았고요. 그것보다는 뭐 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그 가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본인의 연애운 뭐 이런 것들로 각각의 점사들을 뽑을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라고 그러면 휴먼 디자인 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아,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기질적 특성, 운명적인 특성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체계일 수 있겠구나. 이것을 한번 공부해보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체계들과의 유사성, 해석 관점에서의 차이점들을 살펴보시고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이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뭐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크게 뭐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 해석 체계는 정확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입문을 해서 휴먼 디자인 체계에 이런 해석 체계에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보고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내용들과 빗대어서 그 해석 내용들을 이제 비교하시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십자가 모양 때문에 제가 캡처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역술 체계라고 하죠. 동양역에서 얘기하는 역술 체계에서는 춘분과 추분, 동지와 하지라고 하는 이런 절기상에서 네 가지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위상으로도 뭐 북남동서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특정 위치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이것을 이제 꺼낸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휴먼 디자인에서도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 나가다 보면 인카네이션 크로스라고 저기 목차 뒤편에 어, 특정 인물의 운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알려진 인카네이션 크로스라고 하는 정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실제 레이브 만달라상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십자가 모양을 형성하는 네 가지 행성, 특별하게 거기서는 이제 태양, 그리고 지구, 서너스라고 그냥 영문 명칭을 부르는 게 익숙한데요. 서너스 두 개를 서로 상호간에 직각 모양 비슷하게 구성된 내용을 가지고 인카네이션 크로스라고 해서 개인의 운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상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십자가 모양을 이룬다라는 것을 조금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미리 끄집어내서 한번 캡처를 떠봤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64개 게이트와 각도와의 관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휴먼 디자인에서 결국 출생 시각이 동양의 어떤 여러 가지 역술 체계에서 필요한 정보보다는 조금 더 엄밀한 내용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음, 예,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휴먼 디자인 차트 바디 그래프 출력할 때 출생 시간을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휴먼 디자인에서는 출생 시간을 어머니 자궁을 떠난 아이가 모체와 분리되는 순간을 말하고 탯줄을 끊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출생 시간은 여기 보시면 분 단위로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출생 시간을 모르는 경우에는 최소 한 시간 단위로 출력해서 맞는 것을 찾아봐야 하고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나중에 근접해 가려면 분단위 정보까지 정확하게 출력해서 맞춰봐야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는 게 방금 보여드렸던 게이트와 각도와의 관계인데요. 어, 이 레이브 만달라라는 게 원 모양이니까 전체가 360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64개의 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기 때문에 360을 64로 나누게 되면 하나의 궤당 할당되는 각도의 크기가 5도 37분 30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도 37분 30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그 하위 구조로 살펴보면 하나의 궤 안에는 6개의 라인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11번 게이트, 11번 궤 안에는 6개의 라인, 6개의 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효마다 그 하위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 구조는 칼라, 톤,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칼라, 톤, 베이스 구조까지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출생 시각을 분단위까지 매우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지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그 많은 역술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12간지 체계를 가지고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자시다, 축시다라고 했을 때 그 구간이 한 2시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정보 가지고는 휴먼 디자인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힘들다. 물론 이게 칼라, 톤, 베이스 구조까지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이트를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대략의 출생 시각을 가지고는요. 그렇지만 아주 엄밀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그래서 휴먼 디자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출생 시각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태출을 끊는 시간이 아니고 어머니 모체에서 자궁을 떠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알고 있는 나의 출생 시간이 사실은 휴먼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몇 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대략의 시간을 가지고 휴먼 디자인의 정보가 맞다 틀리다라고 이제 뭐 재미삼아 보고 인생의 참고 정보로 활용하는 입문 과정에서는 그 정도 정보 가지고는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좀 깊이 있게 보시려면 출생 시각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향후에 라인, 칼라, 톤, 베이스 정보까지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 측면에서 이 각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요, 이런 칼라, 톤, 베이스의 구조까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 9개의 센터들, 이 센터의 구조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는 이제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책 중에서 이 피터 쉐버라는 분의 책이 이게 부제가 더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더 센터. 그래서 이제 나인 센터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굉장히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참조를 해보시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가지고도 휴먼 디자인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 정보만 가지고도 내 인생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센터의 이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고요. 우선 이제 헤드 센터, 이 머리 센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머리 센터는 인체 해부학적으로는 송가체 뇌에 있는 송가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헤드 센터의 기능은 영감을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 센터를 통해서 존재의 실제를 이해하려는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이것들은 이제 두 개의 압박 센터, 프레셔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압박 센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음, 여기 보시면 머리 센터와 제일 아래에 있는 루트 센터가 일종의 연료 역할, 퓨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박 센터로서 무언가를 영감을 얻어내야 된다는 압박, 생각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무언가를 행동해야 된다는 행동에 대한 압박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상단에 있는 헤드 센터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루트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루트 센터입니다. 루트 센터는 신체 장기 중에 부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요가 차크라 시스템에서 쿤달리니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쿤달리니, 인체의 어떤 본질적인 생명 에너지를 관장하는 센터라고 에너지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센터를 통해서는 두 헤드 센터와 더불어 압박 센터이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하려는 압박에 계속 시달리게 하는 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조화를 관장하는 센터라고 하고요. 전통적인 요가 차크라 시스템에서는 이 헤드 센터를 일곱 번째 차크라라고 7차크라라고 부르고 있고 백회열 동양의 어떤 수행 계통에서는 여기 이제 백회열이라고 하죠. 머리 정수리에 있는 그쪽 이제 그, 그 경락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1차크라라고 부르는 루트 센터가 전통 차크라 시스템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 센터의 두 번째 아즈나 센터고요. 이 아즈나라는 용어도 요가 차크라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인체 해부학적으로는 뇌하 수체와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센터라고 하고요. 이 센터는 인체에 있는 세 가지 어웨어니스 센터, 자각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인체는 세 가지 자각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지나 센터, 두 번째가 스플린 센터,
세 번째가 솔라 플렉서스 센터. 요 세 가지가 인체의 자각 센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즈나 센터는 무엇에 대한 자각을 담당하냐면요. 생각, 시간에 따르는 의식적 자각을 담당합니다. 생각. 우리가 흔히 생각이 많다, 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어떤 의식과 관련된 자각을 아즈나 센터에서 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각 센터인 스플린 센터. 스플린 센터는 인체 해부학적으로 림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센터는 현재 육체적인 어떤 직감 이런 것들 면역 체계들에 관련된 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자각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각 센터인 솔라 플렉서스. 저희가 전통적인 요가 차크라 시스템에서는 태양신경총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태양신경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인체 그 내장 기관의 위치를 하고 있고 명치를 부터 해서 아래까지 내장 기관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솔라 플렉서스 센터는 어, 그 인체 해부학적으로 신장, 방광, 췌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것들은 감정의 자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들을 자각하는 것도 담당한다고 하고요. 그 인류의 미래 발달 과정에서 휴먼 디자인에서는 태양신경총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영을 관장하는 어떤 역할을 솔라 플렉서스 태양신경총 센터에서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그 감정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것들과 관련된 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압박 센터, 프레셔 센터, 그리고 세 가지의 자각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금 설명드린 자각 센터는 포텐셜, 잠재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포텐셜, 잠재력에 관련된 얘기로 여기 보시는 이제 위에서 이제 압박이 가해지면 일종의 연료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연료를 이제 공급받게 되면 가능성의 영역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가능성의 영역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여기서 가능성을 넘어서 그러니까 잠재력의 영역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잠재력의 영역이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가능성의 영역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가능성의 영역으로 펼쳐지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능성의 영역으로 이제 펼쳐지는 내용 중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첫 번째로는 세이크럴 센터, 한글로는 청골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청골 센터에서는 해부학적으로 난소, 정소, 주로 생식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세이크럴이 생식력과 성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센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가능성이 잠재력이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구조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해당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트 센터. 하트 센터는 해부학적으로 흉선, 위장, 쓸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의지력과 몰두하는 힘을 관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기 G 센터가 있는데요. G 센터는 해부학적으로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간과 연결되어 있는 G 센터가 지오메트리, 인생의 기하학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아 감각, 본인에 대한 위치 파악, 방향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 센터라고 하고 사랑에 대한 감각까지 관장하는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G 센터가 어떤 자아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연료, 압박, 잠재력, 가능성, 맨 마지막으로 표현을 관장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표현을 관장하는 센터가 여기 있는 스로트 센터, 목 센터가 되겠는데요. 목 센터는 전통 요가 차크라 시스템에서는 5센터, 5센터 다섯 번째 센터라고 하고요. 이 스로트 센터에 해당되는 해부학적 구조는 갑상선, 부갑상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고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기능도 하고 그리고 이제 휴먼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매니페스트 무언가를 표현하고 익스프레스 표현하고 매니페스트 현시한다 드러내는 역할을
관장하는 게 스로트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압박 그리고 잠재력, 가능성을 거쳐서 그것이 표현되는 최종 표현은 스로트 센터, 목 센터를 통해서 외부로 표출된다.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현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구조도를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익혀놓으면요, 각각의 이제 센터, 그 센터 내에 게이트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상을 좀 계속 눈여겨보면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통 7센터로 구성되어 있는 요가 차크라 시스템과 9센터로 구성되어 있는 휴먼 디자인 체계의 이제 9센터 구조를 서로 빗대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전통 차크라 시스템에서는 이제 가슴 센터, 네 번째 센터가 그 이 흉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 휴먼 디자인 시스템에는 하트 센터와 G 센터 두 개를 별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 요가 차크라 시스템에도 태양신경총이 있고 청골 시스템 두 번째 단전 부위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있고, 제일 아래 항문 회원 부위에 해당하는 루트 센터가 똑같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스플린 센터라고 하는 면역과 직감을 관장하는 림프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스플린 센터가 하나 추가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추가됐다기보다는 뭐 휴먼 디자인 체계에서 구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역할이 구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구조가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라고 하는, 보면 이제 하나하나를 세피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피라가 인체와 어떻게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과 이 각각의 연결고리가 위치들을 상해 보면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7개의 센터로 설명하는 요가 차크라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세피라를 가지고 인체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카발라 시스템의 생명나무 구조가 여기에 좀 더 통합이 되었다라고 또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용어는 또 이 아즈나라든지 뭐 루트, 솔라 플렉서스 이런 용어들은 전통 차크라 시스템의 용어를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휴먼 디자인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런 어떤 많은 가르침의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휴먼 디자인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휴먼 디자인 고유의 어떤 용어 시스템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그림들을 이제 많이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굳이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레이브 만달라 체계에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에 어떤 의미의 해석 체계가 나와 있는 것 구조가 인류 역사상 새롭게 등장했다고 보기보다는, 뭐 이것은 이제 코돈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 동, 어, 동아시아 계통에서도 점수를 뽑을 때 이런 내용들을 계속 활용을 해왔고요. 당연히 뭐 서양 점선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활용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체계에서도 외부의 어떤 행성 혹은 신들의 이름을 배치를 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하는 체계들이 오래전부터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보시면 이런 어떤 내용과 유사하게 외부에는 어떤 그 행성이나 신 혹은 숫자적인 의미를 가진 내용들을 배치를 해두고 거기 내에 우리가 이제 카발라의 세피라에 해당하는 내용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는 해석 체계도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를 해왔던 거죠. 예, 이런 것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휴먼 디자인이 이제 통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잘 받아서 오히려 또 매력을 느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동아시아 계통에서도 이게 이제 자미두수 앱인데요. 자미두수 앱에서도 100여 개가 넘는 별들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점술, 인생의 운명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서양 점성술 못지않게
굉장히 정교한 체계를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7.4해라고 유명한 어떤 그런 해석 체계죠. 역학 해석 체계인데 거기서도 이런 어떤 저희가 흔히 이제 명반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성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의 내용들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운명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이제 제공해 왔고 여기서도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 내용들입니다. 별의 위치가 우리 인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계속하는 해석 체계들이 발달해 왔고요. 이것은 이제 성평회라는 내용을이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캡처를 떴던 내용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체계들이 구축이 되어서 개인의 특성이나 기질, 운명 등을 예측하는 것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제 휴먼 디자인은 그런 동서양의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집대성되어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제 카발라와 관련해서 54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카발라 시스템에서는 이제 세피라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이제 한 1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좀 다른 의미로 이제 9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이제 9개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채널이 있습니다. 카발라를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채널 구조에 또 영감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는 형태들이 이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채널과 게이트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할 텐데요. 64 게이트는 주역에서 얘기하는 64 궤를 영어로 이제 게이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게이트는 앞서 설명드린 9개의 센터에서 에너지가 오가며 흐르는 길을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통로의 양쪽에 통로라는 건 채널을 얘기하는데요. 채널의 양쪽에 하나의 게이트가 동시에 정의가 되면 하나의 채널이 구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솔라 플렉서스 센터의 30번 게이트가 정의가 되고 그리고 루트 센터의 41번 게이트가 정의가 되면 30, 41번 채널이 정의가 됩니다. define 된다고 하는데 정의가 되고요. 이렇게 양쪽 게이트가 정의가 되면 하나의 채널이 형성되면서 정의가 되고 혹은 누군가가 41번 게이트가 정의되어 있는 사람이 30번 게이트가 정의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채널이 완성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교육 내용 중에 파트너십 어널러시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서로 이제 영향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게이트들이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서 새로운 채널들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책에서는 이것을 전자기적 연결, 일렉트로마그네틱 커넥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누군가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난다든지 서로 충돌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인체의 에너지 게이트들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전자기적 연결이 형성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휴먼 디자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용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채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센터를 연결하여 퀀텀이라고 표현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생시킨다. 이 퀀텀이란 용어가 양자역학에서 쓰이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런 어떤 이런 계통의 가르침에서 이제 퀀텀이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전체, 새로운 의미,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비약을 가리키는 용어로 퀀텀, 우리가 흔히 뭐 퀀텀 점프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사한 용어와 같이 퀀텀이 형성된다. 기존에 게이트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들을 퀀텀이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들은 각자의 키노트와 특성을 가지고 두 개의 게이트, 두 개의 센터, 12개의 라인이라는 역동적인 에너지 퀀텀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키노트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키노트라는 용어는 휴먼 디자인 체계에서 이 해석 체계에 있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우르라고 하는 이분 휴먼 디자인 처음 소개하셨던 그 분 계실 때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용어집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용어집이 있고요. 그런 용어집의 내용들을 키노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키노트들을 읽는 법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키노트들을 익숙하게 이제 몸에 익히시면서 각자의 차트를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게이트 상에는 6가지의 라인 효가 있고요. 한 개 효, 6효가 구성이 되어 있고, 2개 게이트는 6개 효, 6개 효 합쳐지면 12개 효지 않습니까? 12개의 효가 새로운 역동적인 에너지를 형성하는 퀀텀을 보여준다. 뭔가 정보가 좀 정교하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도 뒤에 있는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충분히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채널의 색깔이 친해지면요. 정의된 채널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어, 누군가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랑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그래서 채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이트 정보도 중요하지만 채널은 하나의 게이트 이상의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 정보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채널을 그 휴먼 디자인에서는 라이프 포스, 생명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채널은 생명력이다, 라이프 포스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게이트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고 채널에 대한 키노트도 한글에 해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 책에 살펴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내용들은 인터넷상에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맛에 맞는 것들로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과 게이트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채널과 게이트가 그 뒤에서 설명해 드릴 의식과 무의식 영역 2가지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휴먼 디자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디 그래프죠. 보시게 되면 그 각각의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퍼스널리티, 의식의 영역의 정보랑 무의식의 영역의 정보가 차트상에 바디 그래프상에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의식의 영역의 정보는 본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특성들을 잘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들이고 반면에 무의식의 영역은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언어와 행동들의 특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그런지를 이제 물어보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면 자기의 무의식적 정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20번 게이트랑 10번 게이트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채널을 형성된다고 했을 때 여기 검은색 영역은 의식의 영역에서 정의되어 있는 행성들에서 정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20번 게이트가 활성화되는 이 행성의 정보, 그리고 10번 게이트가 활성화되는 이 행성의 정보들을 가지고 채널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예, 이것들은 본인이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길, 로드, 영어로 로드, 그냥 길 위에서 훤히 드러나 있는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40번 게이트와 37번 게이트는 여기 있는 40번 행성의 정보, 그리고 37번 행성의 정보들이 연결돼서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붉은색, 즉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자면 터널에 빗대어서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안에 어떤 차들이 지나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깜깜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산에서 바라볼 때 도로 위에 있는 의식적 정보의 채널들은 어떤 특성인지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무의식적 채널들은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먼 디자인 바디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이런 무의식적 터널에 있는 정보, 산 정상에서 봤을 때 본인이 알 수 없는 그 무의식적 정보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상에서는 12번 게이트는 무의식 영역에서 활성화된 게이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2번 게이트는 의식 영역에서 활성화된 게이트인데 무의식 영역의 12번 게이트랑 의식 영역의 22번 게이트가 서로 채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채널을 형성할 때 이 형성된 채널이 이 사람의 고유한 특성으로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2번적인 특성은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 반면에 22번의 영역은 본인이 잘 인지하고 있는 의식의 영역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은 상공에서 잘 보이지 않는 터널의 영역, 그리고 의식의 영역은 겉으로 훤히 드러나 보이는 길의 영역, 로드의 영역이라고 영어로 빗대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채널과 게이트를 설명할 때요, 이렇게 센터가 정의된다고 했을 때는 양쪽 게이트, 서로 바라보는 양쪽 게이트가 활성화되어서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게 되면 그 채널과 연결되어 있는 양쪽 센터들이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됩니다. 영어로 define 된다고 하는데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의가 되지 않고 하나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이트를 행잉 게이트라고 합니다. 매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한쪽에만 매달려 있는 게이트. 이렇게 채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센터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센터가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정의되지 않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센터를 미정의 센터라고 부릅니다. 미정의 센터. 그렇지만 행잉 게이트가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undefined 미정의 센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아무 게이트도 불이 들어와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오픈 센터, 열린 센터, 오픈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얼핏 보게 되면 이 오픈 센터도 미정의 센터의 하위 범주이긴 한데 행잉 게이트, 하나라도 불이 들어와 있는 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열려 있는 게이트, 오픈 센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픈 센터는 미정의 센터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또 다른 특성들이 더 강하게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로드와 터널에 대해서 이미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붉은색과 검은색의 의미를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먼 디자인 차트는 이렇게 바디 그래프 내의 행성 데이터를 좌우측에 보여주게 되는데요. 의식의 영역에 나오는 퍼스널리티에도 이제 어떤 정보들이 있고 여기 있는 정보들의 게이트 내용이 이 바디 그래프 차트상에 불이 켜지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정의되었다고 하는데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영역은 붉은색으로 또 정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태어난 날짜, 장소, 정확한 시간, 출생 시간을 바탕으로 퍼스널리티, 마음이 형성된 시점의 정보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예, 즉 태어난 시점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인데요. 이 부분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로 여기에 있는 퍼스널리티의 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가요. 무의식의 정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의 정보인데 사실 이 디자인 정보 때문에 휴먼 디자인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다른 역술 혹은 점성술 체계와는 한 단계 더 나아진 정보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특성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전통 어떤 역술 체계랑 차이점이 이제 드러난다고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술 체계에서도 지장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숨겨져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정교한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지장간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디자인이라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본인의 출생 시간이 있으면 대략 88일 정도를 이렇게 거슬러 가게 됩니다. 거슬러 가게 되면 88도의 순간, 딱 90도가 아닌데요. 90도가 아닌 88도의 순간을 바탕으로 붉은색 정보를 산출해내게 되고 그 산출된 정보를 가지고 의식 아래에 흐르고 있는 무의식의 자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무의식의 자질은 조부모로부터 형성된 유전적 유산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의식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차트를 우리가 해석을 뭐 주변 분한테 지인한테 해준다고 했을 때 이 무의식 정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주면요. 본인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모두 출생 시간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출생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출생 시간에 재미있는 내용이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났거나 제왕절개 수술로도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예정되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 태어난 시점의 정보로부터 부모님의 자궁으로부터 이제 태에서 나왔던 시간으로부터 88일 이전의 정보로 이제 거슬러 갔던 무의식 정보를 가지고
자동 산출해서 디자인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나 채널에 붉은색, 검은색이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합쳐져 있는 경우에는 행성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 무의식, 무의식 모두가 나타나게 되고요. 모두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 그 내용들이 이제 한꺼번에 드러난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휴먼 디자인에서는 퍼스널리티, 의식의 내용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디자인, 무의식의 정보의 내용과 몸의 정보의 내용과 마그네틱 모노폴에 있는 내용들이 인생의 운명을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삶에서 나타나는 저항이나 충돌은 사실은 대부분 이 퍼스널리티, 인간의 마음, 의식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치 때문에 이런 인생에서의 충돌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휴먼 디자인에서 가르침에서는 음, 이 퍼스널리티가 본인의 삶을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승객 의식을 가지고 승객 의식, 우리가 이제 어떤 의자를 그 승용차를 탄다고 했을 때 운전수는 따로 있으니 마그네틱 모노폴이라고 하는 운전수는 따로 있으니 그 몸에 새겨진 무의식의 정보, 디자인의 정보와 마그네틱 모노폴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항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기의 처지를 망각하게 되고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인생의 저항이나 갈등을 본인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휴먼 디자인 차트를 조금 상세하게 보여주는 경우를 보시면 본인의 어떤 의식 정보랑 무의식 정보를 이제 별도로 보여주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이게 이제 퍼스널리티,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퍼스널리티, 그리고 여기 디자인, 의식, 무의식 정보를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나타난 것들을 레이브 저기 그 휴먼 디자인 바디 그래프라고 하고 이것들을 결혼이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결혼이라는 얘기도 이런 가르침에서 흔히 쓰는 비유죠. 억지 결혼 또는 신비로운 결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녹여서 활용하는 것이 휴먼 디자인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스널리티는 디자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전략과 결정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Strategy and Authority, 전략과 결정권으로 우리 몸에 있는 무의식의 디자인의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은 보통 개인이 깨닫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디자인의 내용을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부르는 승객,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휴먼 디자인에서는 승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승객이 전략과 결정권을 따른다면 이 마음의 내용과 몸의 내용은 조화롭게 합쳐져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스스로의 길을 발견하여 스스로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세상을 향한 사랑의 바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고요. 예,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승용차의 비유를 자주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건 나야 라고 하는 퍼스널리티, 마음의 영역들은 실제로는 휴먼 디자인에서는 승객이고요. 승객. 마그네틱 모노폴이라고 해서 G센터가 인생의 방향, 자아 감각을 결정하는 센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운전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을 구성하는 내용은 이제 승용차 차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마음이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려 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나타나고 경험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본인이 스스로의 길을 제대로 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채널과 게이트, 거기서 이제 붉은색과 검은색의 의미까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후속으로 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 그 붉은색과 검은색의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휴먼 디자인에서는 승객 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승객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전사는 G센터에 있는 마그네틱 모노폴이 내 삶의 향방을 결정해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느긋하게 뒷좌석에 앉아서 머리에 깍지를 끼고 편안하게 이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인생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갈 수 있을 때만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승객인데 내가 운전사인 것으로 착각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노력할 경우에는 인생에서 많은 저항과 충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상에서 굉장히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내 무의식의 영역에서 등장하는 디자인, 몸의 디자인 영역인데요. 내 몸이 내 무의식 세계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본인도 모르는 각종 충동 등에 대해서 이제 내가 왜 이런 충동을 느끼지? 내가 왜 이런 언어와 행동을 하지? 본인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놓고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디자인 영역, 무의식 영역의 몸의 디자인에서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우리가 휴먼 디자인 바디 그래프 해석을 할 때 붉은색과 검은색의 영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디 그래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책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